41번 표와 같은 교육과정이 시행된 시기에 교육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일제시대 때 그 조선교육령이 총 4차례 있었죠. 1911년에 1차 조선교육령. 이거는 이제 무단 통치 그러한 시대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22년에 2차, 그 다음에 1938년에 3차, 1943년에 4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표만 갖고 그 상황을 안다는 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일본어라고 되어 있어요. 과목 중에. 만약에 이게 국어라고 되어 있으면, 일시때 국어라고 되어 있으면 그 국어는 우리 우리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본어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또 조선어가 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선어가 필수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어가 이제 필수로 된 시기는 언제냐면은 바로 2차 조선 교육용 때이고 1차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보통학교인데 굉장히 그 차별적으로 했어요. 우리 민족 조선인들은 4년입니다. 일본인들은 6년인데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고 자, 이것이 보통학교가 이제 6년으로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이때 이제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일제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1924년에 경성 제국대학을 먼저 설립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이 됐다. 자, 보통학교로 하다가 1938년에는 자, 1938년이면 이제 중일전쟁 이후 총동원 체제로 나가죠. 이제 일제는 내선 일체를 표방하면서 일본이나 조선이나 다 하나라는 소리죠. 전쟁으로 몰고자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전에 조선어가 필수여서 이제는 선택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제 학교명이라든지 교육과정이 일본과 이제 동일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이 이제 당시 학교명을 소학교라고 했는데 그 앞에다가 이제 심상자를 넣어서 보통 이제 심상소학교라고 그러죠. 보통학교에서 소학교로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이 된 것은 1941년 천황 칙령에 의해서 바로 한국신민의 학교란 의미인 바로 국민학교로 이제 개칭이 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까지 꽤 오랫동안 이 명칭이 사용이 되었죠. 예. 그 다음에 조선인과 일본인의 학교명이 통일이 되었다. 이거 3차 조선교육령 1938년. 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국신민의 서사를 암송하였다. 한국신민의 서사가 암송하기 시작한 시점이 1937년이니까 뭐 이제 그 요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시기는 이제 그 3차 이제 조선교육령이 되겠죠. 1938년 이후. 그 다음에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의 수업 연한이 달랐다. 이거는 이제 1차 때 뭐 보통학교가 우리는 4년, 일본인은 6년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조선 교육령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1차 조선 교육령 때는 이제 우미나 그러니까 딱 부려먹기 좋을 정도로 그래서 뭐 이제 초등교육이라든지 이제 실업교육 뭐 이런 쪽으로만 하게 되고요. 학교 교육과정도 보통 실업 이렇게 뭐 전문학교로 이렇게 구분이 되대. 보통이란 말이 이제 일반적인 수준 뭐 이 정도만 한다는 거죠. 고등이란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보통학교 수업 연한이 이제 4년, 일본은 6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서당 규칙이란 걸 만들어서 서당 교육을 이제 탄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유화 정책이고
이제 4년에서 보통 교육이 6년. 그리고 한국어를 필수로 했다는 거 요거 좀 꼭 알아두시고요. 고등교육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추진이 됐는데 이를 막 방해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됐다는 거. 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보통학교가 심상소학교로 학교명 학교 과정이 일본과 동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어가 선택이 됐다는 거. 그리고 우리 한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사를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천황 칙령 개정, 이게 바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4차 때는 아예 한국 과목 자체를 없애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시 교육 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교련이라든지 뭐 이런 쪽, 뭐 체육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고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작업 현장 이런 걸 하게 뛰게 되죠, 학생들이. 자, 다음 42번. 다음 장면이 배경이 될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선에서는 매일 천황폐하를 위해 대일본 제국의 남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자, 여기 보면 남학가와 뭐 옥선자의 창시개입니다. 그러면 창시개명, 민족 말살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말살기 그러면은 이제 1937년 중일 전쟁의 배경 속에서 이듬해 1948년 4월에 이제 총동원령이 내리죠. 그 이후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인적 물적 수탈이 강화됐다는 거. 대표적인 게 뭐 공출 같은 게 있죠. 물적 수탈에 미국 공출, 금속 공출, 그리고 배급제, 그리고 뭐 강제 저축을 해서 이제 뭐 군비를 이제 마련하게 한다든지, 뭐 실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부하도록, 그래서 뭐 비행기 만든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상범 통제를 위해서 보호관찰소가 운영이 됐다. 전시체제가 되면 뭐 이런 사상범들을 굉장히 통제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 이제 1936년에 제정이 되어서 이제 운영이 됐겠죠. 그리고 아예 또 조선 사상범 예방 차원에서 구금시키는 구금령도 1941년에 나오게 됩니다. 자, 나머지 보죠. 조선인이 다니는 사립학교의 수가 증가했다. 아까 나온 것처럼 사립학교령에 의해서 뭐 증가할 수가 없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민족교육을 시키는데. 그 다음에 집회 취치에 관한 것이 공포되어 정치 집회가 금지되었다. 이렇게 뭐 집회까지도 방해하고 막 이러한 이렇게 아예 그러한 것이 있던 시기는 이제 1910년대 무단 통치기죠. 물론 이때 정치 집회를 못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법령으로 만든 것은 1910년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은 어느 독립운동의 공판을 다른 기사이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김이운동 이후 제2차 만세 사건이다. 3.1운동이고 3.1운동 이후 제2차 만세 시위, 이건 바로 60만세 사건이 되겠죠. 뭐 이거 자주 나오는 주제죠. 순종 인산일과 관련돼 있고, 학생들과 사회주의, 또 뭐 천도교 이런 세력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연대를 해서 이제 추진을 했고, 사회시 쪽에 발각이 되면서 학생들과 천도교 위주로 나가게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대수인 게 디귿이죠. 학생 운동이 이제 그 식민 통치 전반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이 되는 이제 전환점이 되었다. 학생들이 이제 그 주역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사회주의 쪽도 이제 이때는 이제 발각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많이 두각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왜 이렇게 분노했느냐? 바로 이제 그 식민지 차별교육. 뭐 이제 2차 조선교육령에서 뭐 형식적으로는 같아진 게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차별적인 것이 많은 것이죠.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교육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면 맞죠. 보통학교 용어는 조선어로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조선인 본위의 교육.
근데 이것은 이제 그 광주 학생항해 운동에서도 이제 이런 구호는 나올 수 있는데 60만 세도 당연히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신간에서 이제 그 진상주사단을 파견하여 후원하였다. 이거는 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그 다음에 광주 지역의 학교의 독서회가 중심이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지도는 어느 독립운동단체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단체가 가지역에서 활동한 옳은 것은 이게 그 양쯔강 하류 쪽에 있는 이제 여기가 이제 상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륙 깊숙이 사천성 쪽에 이게 충칭 중경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간도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충칭에 이제 1919년에 이제 탄생을 해서 충칭은 1940년에 9월에 정착을 하게 되었죠. 자, 충칭 시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충칭 시절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도착하자마자 한국 광복군을 같은 달에 이제 조직을 하게 되죠. 예, 한국 광복군. 예.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1941년 11월에 나오죠. 예. 자, 나머지 물어보죠.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1919년 2차 세계대전 강화회의인 파리 강화회의에 신한청년단 출신의 김규식을 임시정부에서 외무총장이자 이 강화회의의 대표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열활동 전개를 위해 한인애국단을 조직한 시기는 1931년입니다. 상해에서 조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를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의미하는 조소왕의 삼균주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지도는 19세기 후반 어느 인물의 활동 경력을 다룬 것이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인물은 미국까지 갔다가 유럽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이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떠오르는 사람 6.1준이 되겠죠. 6.1준이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수신사 일본 있죠. 예. 여기에 이제 그 보조 일행으로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보빙사와 함께 또 미국까지 갔다가 여기서 돌아오지 않고 여기서 몇 년간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유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자신들의 동료들이 이제 막 다 망명하고 그러니까 돌아가기 힘들죠. 에이, 애쓰다 모르겠다. 유럽으로 가서 좀 더 견문을 넓혀보자. 이렇게 한다가 이제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본 간 것은 수신사 관련돼 있고 미국 간 것은 보빙사. 예. 그다음에 이제 6.1준 하면은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서유 견문이죠. 서유 견문. 이제 한글로 기록한 이제 뭐 일종의 그 서구 기행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잠시 감옥에 있게 되는데 이따가 이제 1895년에 이제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독립신문의 경영을 맞아 일간지를 발행하였다. 자, 독립신문 이거 발행한 사람은 이건 서재필이죠. 예. 독립협회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게 흥사단을 창설하였다. 흥사단 그러니까 이거 안창호 아닌가? 예. 안창호도 있지만 6.1준도 이제 그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깨달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흥사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조심하고
잘 모르더라도 좀 확실한 거, 독립신문은 유기준이 아니라 서재필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가나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해방 이후 여러 정치 세력들에 대한 것인데 자 유엔 감시하에 단독 선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과 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바로 선지로 가서 넣어서 해당하면 돼요. 자 김구는 당연히 단독 선거 반대했죠. 예. 그다음에 김성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민주당 한민당의 주요 인물이죠. 이들은 이제 우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엔 감시하에 남한 단독 선거를 당연히 지지하죠. 이것은 뭐 이승만 같은 이제 우파라도 같은 입장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승만하고 이제 한민당 이제 이승만은 이제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됐죠. 그다음에 남북 협상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 반대를 한 사람은 이건 찬성을 하겠죠. 남북 협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김성수는 찬성이 아니겠죠. 틀리겠고 일단 정답은 이제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남북 협상을 김규식은 하러 갔죠. 김구하고 김규식은 그다음에 미소 양군의 철수 이것은 남북 협상 파드는 미소 양군 철수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규식은 철수를 당연히 찬성을 했을 것이고 그럼 여운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운형은 이제 그 남북 협상 그 시점이 이미 죽은 시점이었어요. 1947년 7월에 죽었기 때문에 뭐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이 사람이 만약 살아있다 하더라도 미소 양국군 철수를 뭐 반대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중도 좌파예요.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철수를 하는 것이고 중도 우파마저도 김규식 같은 경우에도 철수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승만 50청 선거 불참 아니죠. 참여를 해서 국회의장도 하고 국회에서 이제 결국 이제 대통령까지 단선이 됐죠. 김구 반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50청 여운형 여운형은 50선거 불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죽었고 불참이 아니라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승만은 이제 참여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것도 보실 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가 입장은 뭐냐면은 이제 그 남한 단독 정부론을 이제 그 지지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통일 정부론 쪽이 되고 이 단독 정부론 쪽에 쓰는 사람은 이승만과 한민당 계열. 그다음에 통일 정부 쪽은 중도 좌우 플러스 백범 김구 선생까지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도 좌우의 대표적인 인물이 중도 좌우의 여운형, 중도 우의 김규식, 김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쪽에는 이제 그 올 수 있는 사람이 찬성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뭐 김규식, 여운형, 김구 요 세 사람이 되겠고 이쪽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입장, 그러니까 단독 정부론을 이제 지지하는 쪽은 이제 이승만 외에 이제 여기 나온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김성수가 되겠죠. 예. 예. 근데 여운형이 이제 이미 이런 것이 결정되기 전에 죽었다는 그런 사실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고 47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발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모두분 흥부전 장자상속제의 단면 그렇죠. 독식을 하게 됐죠. 춘향전 변사또 수령부표 탐욕 파직당하죠. 암행의세에서 허생전 상업이 발달한 조선 후기 경제 상황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매점 매석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허생이 이제 자본을 가지고서 쉽게 돈을 벌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홍길동전 서울 차별 관련이죠. 자, 정답은 5 모두 5번이 되는데 박시전은 외란이 아니라 호란 중 병자호란 때 박씨 부인이 이제 그 청나라 장수 용골대로 혼내주는 거죠. 대리 만족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같이 주장한 역사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출전이 조선 민족사 개론이에요. 많이 아신 분들은 이게 손진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손진태 알기가 힘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민족주의는 민족 전체 균등한 행복을 위한 것이면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민족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의 민족주의 보통 민족주의 하면은 이제 뭐 좀 배타적이고 좀 독선적인 이런 게 좀 강하죠. 강력한 외부에 대한 거부감. 예. 그런데 이 손진태라든지 뭐 안재용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개방적이고 또 문호를 여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균등적. 예. 이것은 이제 세계 속에서도 균등하지만 우리 민족의 어떤 계급 구성원들이 다 이제 균등한 삶 뭐 이런 거와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족이 잘 돼야 이제 세계 문화에도 기여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고등학교 윤리 이런 과정을 배운 사람들은 진정한 세계화는 바로 진정한 한국적인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손진태 이 사람은 이제 진단학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병도와 함께. 이 사람은 뭐 역사도 역사이지만 이 사람은 이제 민속학 쪽으로 그래서 유명하죠. 우리 민족적인 것을 잘 알 수 있죠. 민속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6.25 때 납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살아계셨다면은 이병도와 함께 우리나라 이제 국사 교육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계급 투쟁보다는 민족 균등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고 진단학회의 발기인이었으며 6.25 전쟁 납북되었다. 그 다음에 자주적 민족 국가를 수립하려고 민족사를 체계화했다. 그렇죠. 민속학 연구 분야. 굉장히 그래서 이제 뭐 조선 고가요집이라든지 우리나라 옛 그 가요 있죠. 시운문 이런 거라든지 또 여기 나온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민속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 잡지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인데 인류학과 비교 언어학적 방법으로 여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조선 상고사 감은 이거는 안재홍의 저술이 됩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학자 안재홍의 저술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손진태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손진태의 민족주의는 어떤 것이냐? 일단 이 사람의 이제 저술, 조선 민족사 결혼 좀 전에 나왔던 거, 국사대요, 조선 고가요지 등. 그다음에 역사연구단위는 민족이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세계적이고 평등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것을 잘 알아야 그것이 세계사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의 성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대를 구분했는데 신석기는 민족 형성의 배택이고 삼국이전은 민족 형성의 시초기이고 삼국시대는 민족 통일의 추진기이고 고려가 가장 민족의식의 왕성기였다. 그러나 조선시대부터 민족의식이 쇠퇴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오히려 진정한 민족운동이 전개되는 그러한 기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49번 다음 가상 홈페이지에 가마를 클릭했을 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는 이 독일 지역이죠. 이제 그 한국 해외 이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동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련하고 옛날에 이제 서독 시절에 박정희 정부 때 광부와 간호사가 가게 됐죠. 이들이 이러한 뭐 이제 국내로 보낸 돈이 이제 그 경제 개발에 종잣돈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1960년대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른바 중동 지방이죠. 리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석유 파동. 자, 1차 석유 파동이 있었죠. 1973년부터. 자, 이를 계기로 해서 이쪽 지역에 진출해서 건설을 해줘서 그쪽 지역의 민심도 얻고 석유 자원도 확보를 하고, 예. 자, 1970년대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앙아시아죠.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 구소련 시절에 여기로 강제 이주 당했었죠. 예. 원래 연해주에 있던 이쪽에 있었던 것이 우리 민족이 여기로 이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네, 사진 신부의 이주를 허용한 사진 결혼법. 자,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이 하와이 이민에 대한 설명입니다. 갔는데 배우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적막하겠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데 뭐 당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기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보고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그 하와이 이민이니까 여기 중앙아시아니까 이게 틀렸죠. 이게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채호 박용만 등의 대동단결 선언 발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국이죠. 자, 대동단결 선언 1917년 이제 그 뭐죠? 그 조선이라는 어떤 이제 군주정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대한제국을 독립운동을 해서 대한제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예, 이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 이제 복벽주의를 완전히 극복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상해에서 있게 됐죠. 이 외에도 뭐 신규식이라는 사람도 꼭 알아두시고요. 또 뭐 박은식도 있고, 동서개발회사가 신문에 낸 이주민 모집한 곳, 이게 바로 하와이 이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903년에 도착을 했죠. 자, 다음 50번. 다음 상황과 관련된 개헌. 임시 수도 부산에서. 그럼 6.25 동란 중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1차 개헌인 발췌 개헌이 되겠네요. 바로 대통령 직선제를 하는 거죠. 1952년 7월. 자, 대통령 직선제이고, 이게 왜 발췌 개헌이냐. 야당안과 여당안을 이제 조금씩 이제 절충을 한 거죠. 그래서 야당안 쪽에는 이제 양원제 국회 이게 있습니다. 참의원, 민의원. 그런데 현실 여건상 이제 두 개는 힘들다. 그래서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만 이제 일단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참의원은 열리지가 않다가 이제 4.19 혁명 이후 내각 책임제헌법으로 바뀌면서 잠시 장면 정부 때 참의원이 열리긴 했습니다. 1년도 못 갔죠. 자, 그래서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었고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단원제가 아니라 양원제가 되겠죠. 참여한 민의원이니까 틀렸고, 대통령 주임 제안 철폐한 것은 2년 뒤인 1954년 11월에 4.4.5입 개헌이죠. 한 번 부결된 것을 4.4.5입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통과시킨 것이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안을 철폐한 것이죠. 이승만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참고로 왜 대통령 직선제로 했느냐. 재헌 당시에는 대통령 간선제 있는데 국회에서 뽑아요. 근데 당시 국회 의석 비율이 1950년 6.25 바로 직전에 2대 대선을 했는데 이승만의 비판적인 무소속 의원들이 너무 많이 당선이 됐어요. 게다가 6.25 전쟁 중 이승만 정권의 어떤 실망스러운 부분, 이런 것이 결국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 시민항쟁의 그러한 시대적 배경과는 전혀 다르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13회 한국사 능력함정시험 고급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